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네. 직후에 제가 출연했나요? 3월에 네, 나오셨었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의견들이 LNG 선 수요가 늘어난다. 예. 예, 유럽에서 예. 예, 후재다.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좋은 건 맞는데 예.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고, 말씀해 근데 지금 상반기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아시아에서 LNG 수입량 줄었어요. 예, 중국에서도 좀 연초 대비해서 5월까지 한 10% 가량 수입량이 줄었고, 예, 일본에서도 한 대략 7% 가량 아마 그 정도 되나 줄었고, 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세계 1등 LNG 수입 국가로 일본이 다시 올라섰고, 예. 중국이 너무 많이 빠지는 바람에, 네. 예, 그리고 중국이랑 일본은 그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LNG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쓰겠다. 예, 석탄 발전소 가동을 돌리고 네.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를 더 싸게 도입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시아로 향했던 LNG 수출량이 거의 90% 정도가 감소가 됐고, 네. 단거리 노선인 유럽으로 수출량이 50%가 증가가 됐죠. 제가 이 얘기를 그 이야기를 정확히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3월 출연하신 영상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아마 저희가 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린 것도 있었을 텐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고,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그때 방송 나와가지고 예. 그 했던 전날인가 아마 이제 모 조선소가 200K급 대형 LNG 선박 수출 받았거든요. 네. 그날이 마지막이 됐어요. 아, 그럼 대형 LNG 선박 그 이후로는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제가 200K급은 선주가 후회할 거다라고 제가 그때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랑 비교를 하면 되냐면 그 항공기 에어버스 A380 그게 단종됐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대형 기종은 효율이 들어갈 수 있는 일단 터미널이 저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항공기든 선박이 됐든. 네네네. A380도 길이가 더 길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특정 공항만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객 수요가 일단은 뭐 정체 현상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A38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뭐 이제 항공업 리포트도 한 번씩 이제 쓰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해보면 연비가 최악이에요. 리터당 1리터당 50m 주행거리가. 네. 근데 이제 경쟁 기종인 보잉의 B787 드림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한 5m? 네. 네. 엄청 차이 나죠. 반 정도가 예. 차이가 나니까 연비 효율성이 너무나 안 좋죠. 특히 또 고유가 시절에는 더더욱이 그럴 테고. 그렇죠. 그래서 여객 수요도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연비가 안 좋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항공사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200K급 발주는 어쨌든 간에 그 방송 전날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발주가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그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내년에라도 뭐 그래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카타르가 2004년도에 45척의 큐맥스 플렉스급의 발주가 200K급이거든요. 200K급에서 240K급까지 돼요. 엄청 큰 거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듀얼 발전기로는 원래 미국 보내기 위해서 이제 카타르 개발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그때는 투스트로크 듀얼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속 포스트로크 발전기 LNG 듀얼 퓨얼로 달아서 이제 선박을 건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오일 버닝 엔진, 중유를 쓰는 걸로 탑재를 해서 들어간 뭐 상황이고, 지금 그 엔진들이 이제 개조가 되고 있는 뭐 한두 개 지금 개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 옛날 얘기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카타르가 한국 조선소에 어쨌든 간에 발주를 하고 있는데 선박 사이즈가 174K급이다. 표준 선형. 왜냐하면 미국으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카타르에서 이제 LNG를 이제 3천만 톤급 연간 이제 추가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선박을 이제 발주를 하는 건데, 도착지는 아시아나 유럽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굳이 200K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단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물론 조선소 입장에서는 대형 선박이 나와주면 좋죠. 더 비싸게 배를 짓는 거 좀 더 크게 지어가지고 많이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러니까 뭐 몇 척, 뭐 몇 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도 그래서 좀 미국과 지난 셰일가스 등장 2010년도 셰일가스 등장 이후에 LNG 시장의 전 세계 컨센서스는 미국에서 아시아로 네. 대량으로 간다. 네. 예, 이 컨셉이었었거든요. 네. 유럽도 중장기적으로는 LNG로 대체가 될 거고 네. 실제로 스페인이라든가 영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고 위쪽은 아직 러시아 의존도가 높긴 했었지만 네네네. 근데 지금 아시아 마켓이 한 방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네네네.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네. 이러고 있고 유럽에서는 급해요.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어떡하지? 하다 이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또 보내준다고 또 대놓고 공식적으로 또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이러면서 전체 LNG 시장의 변화가 또 한번 오고 있는 뭐 이러한 뭐 그림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 에너지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러시아가 추가로 그냥 완전 끊어버리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은 LNG 선을 이용을 해서 LNG를 추가로 들여오고 싶어도 그 저반 시설에 예를 들어서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액화된 거를 기화할 수 있는 터미널 이게 거의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고 어제 첫 번째 LNG 터미널 그 착공을 하겠다라고 독일이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정도 FSRU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시운전을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할 건데 근데 그렇게 빨리 돼요? LNG FSRU이기 때문에 그게 해상 부유식 그러니까 기존의 LNG선 뭐 이제 중무선 하나 가져와가지고 개조를 해서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면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LNG 선에다가 놓고 액화가스를 넣어서 그 배 안에서 다시 기화 설비를 장치를 탑재를 하면 됩니다. 엔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배에다가 파이프로 연결을 해갖고 그렇죠. 끌어다 쓰는 거기서 그 처리 시설이 독일이 연간 그 쓰는 LNG 수요의 대략 한 8% 정도 된다고 8%? 알고 있거든요. 한참 도입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네네. 도입을 좀 유럽에서 LNG 수입을 늘리기 위한 준비와 계획들이 계속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박도 필요하고 터미널도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석탄 가동을 지금 열심히 늘리고 있는 건 또 사실이죠. 중장기적으로는 LNG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LNG. 그리고 뭐 신재생 투자도 분명히 또 따를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는 어떻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 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선박이 필요한데 한국에다가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게 이렇게 선박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캐리어요. 그 FSR 말고. 캐리어 아예 운반선.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 위한 운반선. 뭐 기존의 중고 선박을 용선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신조 선박이 또 필요하다면 아마 한국에다가 발주를 할 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플랜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기화 시설 아예. 근데 그거는 조금 뭐 몇 년 걸린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신조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는 중고 선박을 개조해서 하는 형태도 만만치 않게 시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반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그렇죠. 갑자기 LNG 가격 떨어진다고 아니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독일이 아니 그냥 다시 그 안 할래. 러시아에서 도입을 할래. 뭐 이럴 근데 가능성은 그 이미 유럽에서는요 2009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관 분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스페인, 영국에서는 시작을 했어요. 다변화. 왜냐면은 그때 2009년도 1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통관료를 올려달라. 러시아에서는 웃기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러면 통관료만큼 빼고 보낼게.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적게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변을 당한 걸로 제가 그 뉴스가 나온 걸 그 당시에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가장 유럽은 적극적으로 스페인에서는 LNG 투자가 좀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되고 영국도 좀 거기에 약간 동참하는 뭐 그런 움직임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뭐 동유럽이라든가 약간 북쪽에 치우친 나라들은 뭐 직접 피해를 크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는 LNG로 가야겠지. 이런 입장들은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 컨센서스는 러시아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 전쟁을 계기로 더욱더 최근에 빨라지는. 뭐 뉴스 보면은 뭐 유럽의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네네네. 뭐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했다는 뉴스도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세계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국가 간의 긴장과 뭐 이러한 경쟁 이런 것들이 점점 예전에는 그런 걸 다 수면 아래에 숨겨놓고 우리 잘 살아야지 뭐 이랬잖아요. 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뭐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막 그런 면에서 아마 뭐 러시아 가스 비중을 줄이긴 줄인다 하더라도 압박을 하면서 줄이겠죠. 너희도 살고 싶으면 좀 싸게 공급하지. 우리 LNG 도입한다 이러면서 이제. 다만 이제 서서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당연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장기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유럽으로 LNG 공급량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호주나 카타르는 지금 캐파업이 사실은 끝난 상황이 되고 있고 네. 카타르도 0.3억 톤 정도를 추가적인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생산 시설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박질 발주가 네.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몇 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러시아가 이제 카타르가 좀 그 정도 여유가 추가 공급력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에서는 지금 수출량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네. 여기도 터미널 시설을 더 많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한 5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에서 그 유럽으로 LNG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아시아로 보낼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LNG 가격도 높아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면 우리가 못 쓰지. 이러면서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을 늘리고 원전 재가동까지 논의를 하고 있고 러시아랑 친한 나라들은 러시아 가스를 더 싸게 받아올 수 있는 협상력을 또 뭐 발휘하고 있고. 중국, 인도 막 이런 나라들. 그렇죠. 뭐 이러한 변화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맥락을 이어보면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뭐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다만 그 사이에서 어떤 뭐 대체제에 따라서 조금 시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걸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최근에 뉴스 보니까 중국 조선소에서 LNG 선을 다시 좀 수주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이 과연 조선 산업이 10년 후에도 1등일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이제 의문을 던져 주셨는데 그렇죠. 중국이 이제 LNG 선은 과거에 몇 번 사고도 치고 그래서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다. 근데 다시 또 중국 쪽에다가 어디 선사들이 좀 발주를 줬다. 이 뉴스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중국이란 나라가 LNG 1등 수입 국가로 작년도에 올해는 일본에게 그 위상을 내줬지만 어쨌든 간에 2등이란 말이에요. 1등, 2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화주죠. 중국이. 그리고 중국이 그 자기네 나라로 LNG를 수입하기 위한 선박이 또 필요한데 그 선박을 운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선박을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선사가 발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 선사가 발주를 해서 용선을 이제 중국에다가 용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으로 가야 될 물량인데 중국 뭐 화주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소보다는 중국 조선소 쓰지. 그렇죠. 그러한 자국 발주에 대한 이제 시도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선사는 있고. 유럽이더라도 그렇죠. 사실상 자국 발주.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박이 좀 그래요. 컨테이너 거의 뭐 중국이 많이 선이 하니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형 뭐 2만 TU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7천 TU급에서 1만 TU급 정도 절반 정도를 중국이 지금 수주를 했고 중국 수주분의 절반은 중국 선사고 또 절반은 유럽 선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럽 선사라 하더라도 결국 중국 화주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이 또 공격적인 또 파이낸싱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한 절반 정도 수주를 했고 중국이 한 절반 정도 수주를 했고 일본이 약간 또 일부 또 수주를 했고 컨테이너 선박 수주 동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렇고 LNG도 지금 보면은 중국이 뭐 중간에 세계 2등 LNG 수입 국가 뭐 1등, 2등을 뭐 오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 화주의 목소리가 좀 높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면 약간 우리 조선사의 영향이 제한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좋은 거는 아닌 뉴스인가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서 단편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네네. 일단은 중국이란 나라가 LNG 수입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중국 조선소에게 수주 기회가 좀 돌아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이 네. 그렇게 좋냐 네. 썩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중국 화주가 LNG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여지는 조금 제한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아보다는 유럽에서 목소리가 더 네. 구매자 입장에서 LNG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시아보다는 유럽에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유럽 선사들은 이미 한국 조선소들을 선택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세계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본주의 서방 진영 국가들과 공산 진영 국가들이 네. 좀 친하게 지낼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한국에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 2020년도까지는 LNG 시장 성장의 중심은 아시아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중국이 아시아 LNG 시장 성장의 중심이었고 네. 21년도가 넘어가면 중국에서의 성장률도 둔화는 되지만 성장은 계속하는 네. 모습을 보이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LNG를 쓸 거다라고 이제 좀 전망이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전쟁을 계기로 이제 아마 그 LNG 시장의 성장의 중심은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서 수요도 많고 네. 선주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제 정세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국제 정세.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삼성전자와 TSMC의 차이, 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예. 미국이란 나라가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한반도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상군이 매우 전쟁에서 중요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1590년도 걸프 전쟁이 마지막 지상국 전력이 핵심이 됐던 전쟁이 되고, 네. 그 이후부터는 다 지상군은 마지막 청소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지상군을 주둔시켜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태평양 함대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 2방 날려버리면 하나는 평양으로 가고 하나는 베이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그죠? 박살내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이 주한미군 3만 명의 이 3만의 주한미군이 제가 알기로 70만, 지금 50만인가 50만 한국군 전력의 화력의 한 3배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력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하면서 두기에는 더 이상 이런 안보라든가 이런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금 핵심은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이 떠 있는 항공모함이란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야, 표현이 그렇죠? 표현이 고급집니다. 그냥 떠 있는 항공모함. 그냥 떠 있는 천혜의 항공모함이에요. 그것도 조선이네. 여기다 미사일 박아놓고 미사일 설치를 딱 해놓고 한 번씩 그 미국 함대가 한번 쓱 지나가면 미국에서는 사이렌 울리면서 경보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틀어 막아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계속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지원을 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뭔가 첨단 그렇죠. 저는 2017년도서부터 이런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위상의 변화를 좀 약간 뭐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아마 대만 기업이 굉장히 이제 좋을 거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 말에 TSMC가 아시아 시가총액 1등 기업으로 올랐었고 작년에 컨테이너 운임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컨테이너 선사가 대부분 올랐는데 대만 기업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특히나 양밍하고 에버그린 주가가 머스클라인 오른 거 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걸로 저는 봐요. 해외 투자자들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미국이 커버 쳐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정학적인 위험이 사실은 한반도보다 대만이 더 크다. 뭐 그렇죠. 대만 전쟁 날 수 있다 이러면서 야 그쪽 돈 빼고 뭐 산업에 투자했던 거 빼고 투자하지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반대로 그리고 실제로 올해 초인가요? 제가 이제 국내 언론에서 봤던 뉴스가 주한미군 신임 사령관께서 네네. 주한미군의 주둔 지역을 예. 한국 외로도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예, 예, 주둔지를 예. 한국 외로도 할 수 있다. 어디? 모른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미국에서 어디 뭐 국회에서 뭐 나왔던 어떤 상원의원이 발표를 했대요. 네. 대만에 미군 철수한 지가 70년대 철수를 했는데 네. 다시 한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말로만 한 번 언급되고 더 이상 뭐 다른 게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3만 여기도 3만이네. 아. 네. 그러니까 그게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대만에 뭐 TSMC가 있고 거기에 뭐 네. 애플도 그렇고 많은 물량들이 있고 거기에 네. 의존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군사적으로,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G2 네. 사이에서 그렇죠. 긴장관계, G2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대만을 일종의 네. 마지노선으로 네. 지켜놓는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나와서 한번 했던 게 원자력 발전 네. 시장이었었거든요. 네. 러시아가 그렇죠? 네. 지난번 얘기했던 게 2011년도 미국 셰일가스 등장을 하면서 네. 러시아가 오일 가스를 가지고서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을 해왔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로 가스 시장의 지배력을 키워버리니까 예. 러시아는 전략을 원자력을 돌렸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서방 기업에서는 서방 국가에서는 원자력 발전 위험해. 그렇죠? 네. 파이낸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레바 네. 그리고 뭐 있죠? 또 저기 어디야? 웨스팅하우스 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약세와 몰락의 길을 걸어에 반해서 네. 지난 10년간 그 실제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동유럽 이런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 수는 굉장히 컸고 예. 러시아가 거의 독식하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예, 그 이유는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자체적으로도 우라늄 생산량과 매장량 5위 국가가 되고요. 네. 예, 세계 1등 우라늄 매장량 국가는 카자흐스탄인데 사실상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제가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로사톰이라는 회사가 로사톰. 푸틴에 의해 설립된 네. 예, 기업이고 러시아 1등 기업 스베르방크라는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토 자체가 기업 자체가 그분 한 분의 것이기 때문에 예, 서방 기업처럼 뭐 투자 수익률 얼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야 그냥 돈 줘 지어줘 어허. 이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발전소를 딱 지어줬고 나면은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뭐냐 위험 시설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줄게 군사 파견 그렇죠? 그리고 우라늄을 일단 싸게 공급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한 10년 후가 되면 우라늄 거 높여버리면서 의존도를 확 높여버리는 전략. 예. 세 번째로는 이 원자력은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 주겠어. 네. 그래서 러시아어를 교육하면서 러시아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간 주입식 교육 같은 예, 것들. 예. 예. 러시아는 중국과 다르게 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예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중국은 다 카피하고 이런 나라인데 네. 러시아는 다릅니다. 급이 오래전부터. 달라요. 예. 예. 러시아를 빈깡통 부른 경향이 많이 있지만 뭐 에너지 없으면 끝나는 나라 아니야? 근데 핵 개발을 같이 했던 나라예요. 그렇죠. 예. 미국보다 먼저 달나라인가요? 아이고 우주선을 우주, 쐈던 예. 예, 뭐 그런 나라가 되고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있었었고 그래서 아마 올 총괄 작년 총괄 바이든 대통령이 네. 원자력 얘기를 끄집어냈던 이유는 네. 러시아 독주를 막아야 된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안보랑 연결이 되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에너지나 뭐 지금에 진짜. 있었던 일들은 예. 다 10년 전에서의 어떤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그때 그려졌던 그림들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또 거론되는 것들은 딱 5년, 10년 후가 돼야 또 사실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 그렇죠. 그렇죠. 안보랑 직결이 네, 되면서 네, 네.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사실 약간 네. 지정학적인 이야기 듣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그 오디오 네, 북 이거는 듣듯이. 조선만이 아니라 IT 산업 볼 때도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가 돼요. 조선하면 당연히 조선 기자들 뭐 LNG는 LNG 보냉제. 네. 그다음 항상 또 나온 게 네. 피팅 밸브. 아, 근데 네. 한동안 피팅 밸브 그 네. 기업들 주가가 꽤 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제는 네. 막 한번 주가들이 막 부러지기도 했던데 네. LNG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그럼 포함해서도 좋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프가 많은 설비에 네. 피팅과 밸브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육상 플랜트, 뭐 발전 플랜트, 그죠? 뭐 정유 플랜트, 뭐 옵쇼어 그리고 선박에서도 파이프가 많은 선종들이 네. 보통 탱커 선박이라든가 아, 뭐 LNG선, 컨테이너는 뭐 파이프가 없잖아요. 벌크선도 없죠. 네네. 크레인 조그만 거 달려 있고 스프라막스 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LPG 선박이 좀 가스가 파이프가 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들의 수주 동향이 좀 이제 파이프가 많은 것들이 수주가 되고 있느냐, 아하. 파이프가 없는 것들이 수주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시차를 두고서 수주 실적이 증가가 될 거냐, 떨어질 거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탱커랑 LNG선, 요게 이제 파이프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엔진 기업들. 네. 예전에 그 3월에 나오셨을 때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 뭐 인수합병이 불발이 되면 특히 이제 뭐 특정 뭐 엔진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수혜가 예상된다. 요 말씀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엔진 기업도 요즘엔 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좋아요. 수주량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선박 수주에 이제 시차를 두고 네. 이제 엔진 이제 수주가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엔진 수주량 자체가 뭐 꽤나 늘었고 단가도 좀 상승하는 추세로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이중 연료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슨 연료요? 그러니까 듀얼 퓨얼 엔진. 이중 연료. 그렇게 좀 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쟁 기업으로는 3개가 있어요. 3개. 경쟁 기업이 3개? 그러니까 동종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추진 전 세계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알고 있는 이제 그 비상장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가 하나 있고 HSD 엔진이 그렇죠. 하나 있고 STX 중공업 이 3개의 회사가 이제 추진 엔진 제작 기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는 선박 엔진들을 다 이제 거기서 전부 다 이제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조선소들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좀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현대, 대우, 삼성 3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HSD 엔진하고 되어 있고 STX 중공업인데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선박 추진 엔진을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중형급 선박. 그게 STX 엔진 그건가요? 아니요, 중공업. 다른 거야? STX 엔진은 그 발전기, 4스트로크 중속 발전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돼요. 현대중공업하고는 힘센 그게 이제 경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STX 조선해양이 이제 시절에 STX 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처럼 엔진 사업부를 갖추기 위해서 있었던 기업이 되고 그 당시에는 비상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TX 중공업에서 이제 추진 엔진을 제작을 해서 STX 중공업에 이제 조선해양에 이제 납품하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별개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사명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STX 중공업도 뭐 현대, 대우, 삼성 뭐 그리고 비상장사인 대한 뭐 한진 이런 데를 대상으로 이제 선박 영업을 하고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는 중형급, 중대형급 선박 추진 엔진을 주로 생산을 해요. STX 중공업에서 중대형. 그러니까 경쟁 기업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이 균일하게 다 성장을 하고 있다. 경쟁 기업이지만 약간 타겟이 좀 약간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기업이 모두 다 수주 잔량이 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소가 잔량을 늘려놨고 선가도 인상돼서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 수주량이 증가가 되고 엔진 가격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선박 건조는 뭐 올해 받아놨으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 되겠죠. 거기 엔진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엔진 기업들은 엔진 기업 및 엔진 기업에 또 납품하는 또 수많은 2차 배너들, 뭐 상장 비상자들 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좋아지는 그림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재 쪽이랑 뭐 엔진 쪽은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신조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에도 같이 좀 낙수 효과가 같이 그렇죠. 생기는. 네, 그렇습니다.